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명의 명클링 진행하는 이기수입니다. 세상이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요, 늘어나는 것이 또 바뀌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있죠. 질병도 변하고 질병의 구조도 변하죠. 변하는 것 중에 암 환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령화 사회, 젊은 사회였을 때 경험했던 암하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경험한 암이 틀리죠. 대표적인 것이 여성에게 생기는 유방암도 그렇습니다. 유방암이 꼽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유방암입니다. 유방에 생기는 암, 유방암이죠. 유방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상징이죠. 유방은 여성을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방을 잃었을 때, 유방이 암에 걸렸을 때 여성들의 상실감이라는 이루 말할 수 크다고 합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오랫동안 평생을 공부하시고 유방암 수술 환자들한테 여성들한테 새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박우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유방외과 박우찬입니다. 유방이라고 그러면 여성들한테 상징성이 있어요. 남자들 성징성이라고 하면 전립선, 남자들에게만 있는 걸로 아는데, 남자들에게서의 전립선보다도 여성의 유방은 차지하는 그 가치는 엄청나죠. 상징성. 여성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징에 생기는 암이 그렇게 늘고 있다면서요. 최근 통계 발표된 걸 보면은 전에는 작년까지는 여성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암이었는데, 작년 말에 발표됐던 2016년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를 보니까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가 23만 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11만 명 정도가 이제 여성이고, 그 중에서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만 1,700명 정도, 그래서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성암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유방암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유방암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10,000명 넘기는 게 쉽지가 않고, 그때는 물론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게 좀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10,000명에서 이제 20,000명 넘는 게 좀 시간이 걸렸고, 20,000명 넘은 다음에 지금 21,000명 넘어갔고요. 이게 2016년이고, 아마 계속 넘어가면 지금도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식으로 1년에 1,000명 이상씩 어떤 무슨, 그러니까 4.5% 그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연 4.5% 정도씩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연평균 4% 5%씩 그렇죠. 늘고 있다. 그렇죠.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는 없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알려진 유방암의 발병 요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유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로부터 어떤 유방암과 관련된 잘못된 유전자를 받으면은 이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유전적인 것 말고 이제 환경적인 걸 따진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사회가 이제 서구화가 되면서부터 여러 식생활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고열량, 고지방질의 그런 음식들 많이 하면서 비만해지지 않습니까? 비만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비만인 경우에. 그런 경우 때문에 또 이제 유방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초경이 요즘 빨라지고, 그 다음에 폐경이 늦어지고, 또 폐경이 된 후에는 여성 호르몬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생리 있는 중에는 또 피임약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여성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 이제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특히 이제 밤샘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들 야간 근무하고 그런 분들이 또 유방암에 잘 걸린다는 또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은 여성 호르몬 비슷한 작용하는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영향을 오랫동안 받으면 유방암이 잘 생긴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걸 이제 피하시는 게 유방암을 어떤 면에서 적게 걸리고 피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대물림 유전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러셨어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서 네.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거니까요. 그걸 어떻게 네. 바꿀 수는 없고. 이제 그 유전성 유방암이 있는 경우, 이제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거나 뭐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게 발견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BRCA1, 2 이제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어떤 면에서 사는 동안에 여성인 경우에 이제 뭐 70까지 산다고 그러면 70까지 사는 동안에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 위험성이 BRCA1 보통 브라카라고 하는 BRCA1인 경우에는 한 5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높아지는 거죠. BRCA2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한 40%에서 60% 정도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정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수준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가 결국은 양쪽 유방을 제거한 이유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유방을 다 제거하는 미리 이제 없앰으로써 유방을 예방하자 그래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전에 유방 수술한 게 이제 그것 몇 년 전이었죠. 그렇죠. 그게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게 뭐 보도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선생님한테도 그런 환자들이 멀쩡한 유전자 검사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유전자 검사를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라는 게 이제 말은 쉽고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혈액을 뽑아서 그 중에 백혈구에 있는 DNA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비용이 드는 대로 이제 어떤 면에서 감수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은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이제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전자가 있으면은 결국은 자손한테 계속 물려지는 거죠. 자손은 부모로부터 그 받을 가능성이 50%씩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집안 내력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있는 집안 같으면 이제 그 자손들이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서 저는 검사할 때 이제 유전 상담을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만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예방적으로 이제 뭐 유방을 제거한다든지 난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뭐 완전히 유방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또 그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예방적으로 유방을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은 적은 부분이지만 또 재발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예방되는 건 아니고 위험도를 유방암에 발생할 위험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도를 낮출 수는 있죠. 완전히 제거하는 그렇죠. 건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보면 유방암 유전자 검사, 유전성 암에 대한 등록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한 20년 안 되죠. 20년은 안 되는 걸로 안 되죠. 예. 유전성 암이 대장암도 있고 뭐 유방암도 있고 난소암도 있고 몇 가지 암들이 있습니다만 20년이 채 안 되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환자들도 일반인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젤리나 졸리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관심들 갖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국내에서도 어느 데이터를 모으고 확인해봤는데 유전성 유방암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5%에서 10% 정도 유방암에. 네.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해 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고 근데 또 요즘은 이제 앞으로 이 유전성 검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전 상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BRCA1,2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 그 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마쳤고 곧 임상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BRCA1,2 같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개발이 돼서 어떤 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되신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아무래도 좀 많이 하게 될 거로서 예상이 됩니다. 수술 안 하고도 수술은 먹는 약으로 정부용 약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수술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시고 이제 모든 건 수술 다 받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나온 결과를 기초로 했을 때 이제 추가로 어떤 치료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그 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참고로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교수님이 외과 의사라서 종양내과 의사가 아니고 외과 칼잡이라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럴 때는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암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술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내분비요법을 해서 암을 줄이고 치료하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게 완전히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네. 줄여서 수술을 네. 할지언정 네. 수술은 해야지만이 그 어떤 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유방암에 걸리면, 암이 나타나면 1차적으로 뭐 빨리 아는 것이 제일 답일 텐데요. 벗어나 해방되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유방암이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은 사실은 이제 그 유방의 그 병 단계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라고 하면 이제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만져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유방암 자체가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커서 뭐 1cm 이상 정도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만져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가검진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덩어리가 만져져서 이제 발견되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그때도 마찬가지 덩어리가 만져진다 하더라도 통증이라든지 다른 동반되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특징이 통증이 없는 특징, 통증이 없는 종양. 그래서 통증이 없어서,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방암하고 큰 관계 없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통증이 없는 종양이 만져진다 그러면 유방암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덩어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유방 위쪽에 있는 그 덩어리 위쪽에 있는 유방 피부에 어떤 변화도 생깁니다. 피부가 꼭 그 오렌지 껍질 있죠? 귤껍질, 오렌지 껍질처럼. 오렌지 껍질이 울퉁불퉁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오렌지. 네네. 귤은 네. 얇은데 이제 그렇죠. 오렌지 얇죠. 껍질이 두꺼워지면서 그다음에 울퉁불퉁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종양 자체가 커지면서 이제 안쪽에서 잡아당기거든요, 피부를. 그래서 피부가 당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함몰되는 경우. 우연히 이렇게 피부를 봤을 때 유방에 있는 피부가 전에는 괜찮아 매끈했는데 그게 안쪽으로 잡아 들어가는 것 같다, 잡아 당겨지는 것 같다. 그러면 속에서 뭐가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종양에 의해서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유방암이 심한 경우에 또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유방에 보조개가 생기듯이 그렇죠. 이 당겨서 보조개처럼 이렇게 움푹 파이거나 함몰 부위가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전에 없던 그렇죠. 그런 거 있을 때는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종양이 이제 커지면서 그쪽에 있는 그 피부를 네.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집에서 본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그 30대가 되면은 20대는 아직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이제 생길 소지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샤워를 하면서 이게 유방을 한 번씩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자가검진이죠. 어떤 식으로 만져보는? 그 전체적인 이게 제일 감각이 예민한 데가 손 끝이니까 손 네. 끝으로 해서 이제 유방 전체를 골고루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처음엔 뭐 좀 그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은 전에 안 만져지던 뭔가가 만져진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 생긴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은 그런 종양이 생기는 거, 덩어리가 생기는 거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리가 끝난 후에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는 유선이 많이 뭉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검사를 하더라도 이제 잘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리가 끝난 후에 만지면 이제 부기가 가라앉고,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쉽게 촉지가 되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이용을 해서 샤워할 때 유방 전체를 다 한 번씩 만져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래서 매달 그렇게 해보시면은 어떤 유방에 생기는 변화를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 유방 전문을 찾아주시면 우선 검사를 해서 이제 늦지 않은 시기에 뭔가를 발견해낼 수가 있죠. 유방외과 이제 찾아와서 오게 되면 여기 모니터 상에서도 초음파 사진이 있는, 초음파 사진 맞죠? 예, 초음파 사진 있는 것 같은데 초음파 검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오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진찰을 해봐야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뭐 종양이 있는지, 뭐 임파선은 커졌는지 이런 진찰을 다 해보고, 그다음에 진찰만 갖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서 그다음으로 진행하는 게 유방 촬영.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보이는 게 유방 촬영이고, 유방 엑스선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유방 촬영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때 이제 종양이 있는지 여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미세석회라고 하는 그런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유방 촬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 이와 같이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그 내부가 다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유방암 소견인데요. 이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암 소견이고 이게 삐죽삐죽 삐져나간 게 이제 암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악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소견이고요. 이렇게 이제 암일 가능성이 높게 암일 가능성이 높은 소견이 발견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이제 조직 검사입니다. 굵은 바늘로 해가지고 조직을 일부를 여기서 이제 떼어내서 그게 이제 암인지를 현미경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거는 꽤 진행된 단계죠. 지금은 이 정도면은 지금 한 3cm 가까이 되거든요. 네. 3cm 정도 돼서 좀 큰 편이고 보통 우리가 2cm까지를 1기로 봅니다. 크기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5cm까지를 우리가 그다음에 5cm까지 2기로 보고 5cm가 넘어가면 3기로 보고 5cm 이상은 3기. 근데 크기와 관계없이 이제 피부라든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전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침범을 하게 되면 이제 4기로 종양 크기만 봐서는요. 그것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고 이제 겨드랑이 임파선의 전이가 어디에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임파선 1기, 2기, 3기로 또 통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병기가 1기냐, 2기냐, 3기냐, 네. 4기냐 이렇게 네.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유방 자체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상징이라는 이걸 이루면 그 상실감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살아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율을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1차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성을 잃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주려는 그런 시도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범위도 작아지고 그렇게 해서 발전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 유방을 크게 제거를 하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제거를 하고 많이 제거를 하면 유방암이 제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능하면 크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재발할 건 재발하고 이미 작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퍼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유방은 있는 암덩어리만 깨끗하게 제거하면 되고 유방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칙은 살릴 수 있으면 유방을 살리면서 수술합니다.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제거를 한다는 얘기는 암덩어리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제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유방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유방을 그대로 두고 암덩어리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은 전에는 모두 다 긁어냈는데 그렇지 않고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 한두 개를 떼어내서 그쪽에 전이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그런 감실임프절 생검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로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방을 살리고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을 가능하면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는 작은 수술을 하는 추세이고요. 유방을 그렇게 남긴다 하더라도 남은 유방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전에 유방을 다 제거하던 그런 치료 효과와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굳이 유방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요 종양의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살리고 싶은데 못 살리는 경우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두 밑에 바로 암이 있는 경우라든지 그럴 때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두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다면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럴 경우에 차라리 유방을 다 제거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유방을 다 제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방을 살리기가 어렵고 그때는 모두 다 제거를 하게 되고 요즘은 그래서 유방을 모두 다 제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방 재건술을 해드립니다. 유방을 제거를 하면서 유방을 제거한 후에 바로 유방을 다시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그때 만드는 방법은 자기 살을 이용해서 그 복부에 있는 살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복부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등에 있는 살을 이용해서 뭐 돌려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보형물로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즉시 유방 재건술을 많이 합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한쪽에 생긴 환자들은 그 반대편에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높다고 하는 거는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한 번 생기면은 재발될 위험성 또 높아지거든요. 반대쪽에 그 자리에 생길 수도 있고 반대쪽에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재발할 때 반대편에도 생길 그렇죠. 가능성이 다시 있다. 생길 가능성이 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유방 조건이 같다고 보면은 오른쪽에도 왼쪽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이쪽에 한쪽에서 생겼다 그러면 그럴 소지는 또 반대쪽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환자 자신이 위험 인자를 원래 그렇죠. 갖고 갖고 있는 있었으니까 그렇죠. 양쪽 다 그 위험 인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개연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같다고 이게 보는군요. 높다고 예. 보시는 거예요. 네. 유방암 관련해서 그 외에 더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예방 수칙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바꿀 수 없는 그런 위험 인자는 어떻게 방법이 없죠. 유전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본인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피하면서 유방암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먹는 거라든지 뭐 해서 가능하면은 그 비만하지 않게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약제라든지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호르몬 수용 갱년기 때 쓰는 약제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서 써야 되고 아기를 요즘은 잘 안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결혼을 빨리 하셔가지고 아기를 좀 많이 낳고 그다음에 수유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경험이 혹시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다산이. 이건 그 임신을 하고 수유하고 그런 동안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 영향을 아무래도 적게 받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위험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는 술, 담배는 피하시고 그다음에 술, 담배는 유방암하고 관련이 되는 걸로 지금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술하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음식은 가능하면 조금 적게 드시고 그러면서 체중 관리해서 비만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방암 연구하고 예방이든 치료법이든 이런 연구하고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 경향, 최신 경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요? 표적 치료제입니까? 유방암 치료와 관계되는 거는 요즘은 환자의 그 가장 적합한 맞춤 치료로 이제 치료를 항하는 쪽으로 이제 모든 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방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만 하고 그다음에 필요치 않은 치료는 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에는 단순히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어떤 면 종양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치료법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 치료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측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런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생략한. 예전에는 항암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에게 맞춤 치료하는 방향으로 이제 모든 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어떤 치료가 어떤 환자한테 적용이 될 건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는 지금 유전자 검사예요. 종양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재발될 위험성, 그다음에 치료의 적합성 여부를 이제 보는 연구가 가장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체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그렇죠. 그것이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뭐 네 글자로 얘기하면 정밀 의료라 그러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밀 의료가 이제 최신 트렌드다 이런 말씀. 예, 유방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박우찬 교수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방암 이제는 확실히 정복 가능하겠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우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